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재미있는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포괄 손익계산서 기본적인 양식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양식은 계속 볼 거예요. 오늘은 좀 매출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업 손익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손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매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다음 매출 원가 이 두 가지 항목의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정된 비용이라는 거예요. 즉, 조업도 변동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업도라는 것은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하는 거에 따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 공장을 우리가 임차를 했다. 그러면 임대료가 있겠죠, 임대료. 임대료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급료, 급여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공과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그 시설 장치, 기계 장치를 한 100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산 그 회계년도에 비용을 100억을 떨면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크겠죠, 손실이. 자, 그래서 만약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회계적으로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 비용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고정비에 속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변동비는 그 조업도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재료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면은 재료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외주로 주는 그러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 전기세도 많이 쓰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비라는 거죠. 자, 매출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은 우리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왜냐하면 아까 변동비와 고정비는 뭐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변동비는 매출의 40% 정도 선으로 된다고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차 년도에 5억입니다. 5억인데 변동비는 40% 2억. 고정비는 10억으로 픽스가 됐다고 해요. 픽스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7억 손실이죠. 자, 2차 년도 매출이 10억, 변동비는 4억이게 되겠죠. 40%니까. 그 다음에 그럼 14억이 비용이니까 4억이 손실. 3차 년도에는 매출이 20억입니다. 20억. 변동비는 40%니까 8억. 그래서 고정비 10억하고 합치면 18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2억. 4차 년도에는 매출이 40억. 변동비는 그 40% 16억. 그래서 26억이 돼서 이익이 14억이 됩니다. 자, 여기서 3차년도에 4차년도 매출이 2배 증가했죠. 영업이익은 몇 배 증가했어요? 7배죠. 자, 이런 게 뭐냐면 영업 레버리지라고 해요. 영업 레버리지. 매출이 증가하면 고정비 효과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하면서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증가하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예요. 이게 매출이 중요한 게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그 매출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자, 규모의 경제 우리가 공장도 크게 짓고
기계도 더 자동화 설비를 더 확충을 하고 하면, 그리고 또 분업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많아지면 숙련도도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한 제품을 생산하는 평균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영업 레버리지를 얻는 목적,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더존 비즈온이라는 그 회사의 매출이에요. 2015년도 1577억에서 2016년도 1768억, 2016년도 1768억에서 2017년도 2056억. 매출이 잘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좀 정체가 됐죠. 기본적으로 한 1100, 한 50억이 좀 넘으면 좋은 성장이 될 것 같은데 좀 약간 정체가 됐어요. 이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 대해서 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큰 일반 업체들에게 ERP 프로그램도 공급하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을 했었는데 세무사 사무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점유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더 좋은 웬만한 세무사 사무실들은 거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또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 업체들, 그 업체들도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회사들이 커지면 그 회사들에게 또 ERP 시스템을 또 도전해서 또 팔고,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계속 매출을 성장시키는 회사인데,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그 기존 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점유율이 높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높으면 신제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신제품으로 대체할 때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실적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매출이 높은 시장을 통해서 다른 시장으로 이게 외연을 확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또 이제 일반 그 거래처들까지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도 더 좋은 비조온이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요. 이쪽에서 올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조그마한 그 다른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유통을 시키려고 하죠. 세무사 사무실에 협회 차원에서.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신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좀 대응이 늦고, 또 교육 훈련 자체가 좀 부진해요. 그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잘 돼 있고, 또 교육 훈련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 훈련을 받은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이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더 좋은 비지온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또 세무사 사무실로 또 옮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큰 회사는 또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대응을 잘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또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기존 제품을 대체할 때, 신제품 할 때 가격을 올려서 충분히 기존 신제품 대체할 때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자들이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을 하나 팔면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팔잖아요. 매출을 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월마다 들든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매출이가 돼요. 매출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더존비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존비준이 계속 성장을 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출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세 번째는
기존 판매 제품을 그 신제품이 대체할 때 기존 그 사용자들이 고객이 된다는 거. 네 번째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유지 보수 체계가 잘 접혀 있다는 거.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제품을 매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유지 보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매출이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요. 정이 있으면 또 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다 고려를 해서 좀 통찰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데, 매출도 우리 악성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원가 이하로 떨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의류, 옷 있죠, 옷 재고들이나 아니면 전자제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막 재고 있으면 그 재고 떨이로 그냥 팔아야, 이게 아니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 이하로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매출은 증가할 수 있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 매출은 동일한데 판매 방식만 바꾼 형태로 매출이 이게 증가하는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롯데쇼핑 개별 재무제표예요. 롯데쇼핑 개별 제표 때 단위가 1,000원이고 반기예요. 반기 6월 30일. 원래 손익계산서에서 6월 30일, 이게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예요. 6월 30일까지.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잖아요. 기간에서 그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한 줄만 있어요. 5조 1220억 한 줄만 있고, 매출액이 이 부분은 어디서 있냐면 개별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있어요. 주석. 자, 이제 이 롯데쇼핑을 가지고 매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매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 뭐냐면, 자, 롯데쇼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자, A라는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롯데쇼핑에서 사요. 사서 소비자에게 팔아요. 이런 게, 자, 제조회사가 따로 있고 제조회사가 만든 물건을 롯데쇼핑에서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이게 상품 매출이에요. 자, 제품 매출은 뭐냐면, 이 제조사가 없는 거예요. 이 제조가 없고 롯데쇼핑이 직접 제조를 해요. 제조를 해서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보통 이제 PB 상품이겠죠. PB 상품. 우리가, 자, 그 다음에 기타 매출액은 뭐 수수료 매출액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수수료 매출. 그 다음에 매출 레누리와 환입은 그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을 때 그 매출 레누리는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환입은 뭐냐면 반품. 하자가 있을 때 매출 레누리는 가격을 깎아주는 거고, 환입은 반품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반품 충당 부채 및 이연 매출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품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반품 예상 금액, 이익 금액을, 그 다음에 반품 비용도 예상해서 그거 합치고, 그 다음에 반품 제품을 우리가 팔 때 그대로 팔 수는 없잖아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 가치 하락분까지 예상을 해서 세 가지를 더해서 여기다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매출에서. 자, 특정 상품 매출 원가는 뭐냐면, 이 특정 상품 매출 원가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백화점의 입점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자, 백화점의 입점 방식은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직매입 방식이 있어요. 직매입 방식. 직매입 방식은 뭐냐면,
자, 롯데쇼핑이 있어요. 아까 상품 매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자, A라는 제조사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자, 여기서 제조한 물품을 사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직매입 방식이에요. 그러면 만약 자, 8천에 사서 1억에 판다. 자, 5천에 사서 1억에 판다고 그냥 해요. 5천에 사서 1억에 판다. 그러면 자, 이게 매출이 돼요. 상품 매출이 1억.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5천은 매출 원가가 돼요. 여기는 없죠. 매출 원가. 이건 매출이에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총이익. 여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매출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1억이 매출 원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매입 방식이 있어요. 특정 매입 방식. 특정 매입 방식은 뭐냐면 자, 롯데쇼핑이 자, A라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다음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롯데쇼핑에 입점은 해요. 그렇지만 판매는 직접 해요. 롯데쇼핑 안에서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자, 1억에 판매를 했어요. 1억에 판매를 하면 롯데쇼핑은 입점 수수료만 받아요. 수수료를 한 30%, 평균 30%를 받는데 그러면 1억에 30%니까 한 3천 정도 받겠죠. 수수료로 받아요. 그러면 이 3천이 뭐냐? 이 매출이에요. 3천이 이 매출. 그러면 이 1억은 뭐냐? 1억은 A사의 매출이거든요. A사의 매출이지만 롯데쇼핑도 여기다 1억을 기록을 해요. 1억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천과 차이 7천 있죠. 7천이 이거예요. 특정 상품 매출원가. 원래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상 매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매출하고 매출원가에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매출원가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매출 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30%만 매출을 잡는다고 보시면 3천 정도만 실제 매출이. 근데 왜 이걸 하냐? 백화점마다 그 매출 경쟁을 해요. 그래서 막 뉴스에 보면 이 총매출액으로 우리 회사가 1등이다. 점유율이 막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매출도 이제 기사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매출이에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직매입은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하냐면 식품회사, 식품을 매입해서 이제 보통 직접 파는 거죠. 식품. 그 다음에 수입 브랜드의 편집샵 그런 것들이 보통 직매입 방식으로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 특정 매입은 어떤 식으로 특정 매입이라고 해요. 특정 매입은 의류나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사서 팔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내가 져요. 근데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재고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통기한이 또 긴 부분들도 받고 식품 제품들 그 다음에 또 잘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의류나 전자제품은 뭐냐면 재고 관리를 잘못하면 이거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재고를 원래 이거는 직접 팔기 때문에 재고가 A사가 부담을 해요. 롯데쇼핑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특정 매입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좀 재고 부담이 있는 그러한 업종은 특정 매입으로 방식으로 입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 어떤 롯데쇼핑에 공간을 하나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A 회사가 여기 임대료를 주고 이게 정액으로 월 얼마씩 주고 임대해서 그냥 독립적으로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네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데 이것도 수수료를 또 줘요. 근데 임대료는 싸요. 임대료는 아주 싸고 수수료도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30%가 아니라 한 15에서
20% 정도만 줘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보통 롯데쇼핑이 있어요.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임대를 해서 들어가요. 임대료를 줘요. 일정 부분 보증금형식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A가 직접 팔아요. 그 재고도 A가 부담해요. 재고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명품 샵들이 명품들이 보통 이런 형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명품은 재고가 자기들이 부담하더라도 롯데쇼핑 의리예요. 의리 입장이기 때문에 A는 굳이 얘한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고를 자기가 부담해요. 재고는 시간이 지나도 명품 가치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수수료 일정 부분 주고 매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상품, 제품. 상품은 말 그대로 매입해서 파는 거고 만들어진 제품을 매입해서 파는 제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 기타 뭐 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기타 원천으로부터 있을 뭐 임대료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그래서 매출은 이거예요, 이거.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이 한 줄로 기록된다고요. 5조 1229억. 이게 한 줄로 기록 딱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는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것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만 매출만 지금 따로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손익계산서는 자, 단위는 1,000원이고요. 영업수익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매출이라고 보면 돼요. 매출. 자, 한번 여기 보시면 수수료 수입, 금융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 이자 수익, 대출 채권 평가 및 처분이익, 외화한 거래이익, 리스 관련 수익, 기타의 영업수익. 뭔가 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보셔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기타 이익, 기타 손실, 금융이익, 금융비용. 자, 이게 영업이거든요. 이게 영업. 이게 영업이고 여기까지가 영업이에요. 매출에서 영업손익까지 영업이고 여기는 영업외예요. 영업외. 그러니까 아까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의 영업외 손익이 매출이 돼요. 매출이. 봤죠? 일반 회사는 거꾸로가 됐죠. 왜냐하면 자 그러면 자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에요.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 매출. 그러면 매출과 기타를 어떻게 구분하냐? 정관을 보면 돼요. 회사 정관. 정관에 보면 그 사업 목적이 적혀 있어요. 사업 목적. 그래서 이 목적 사업 있죠? 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하면 매출로 잡으면 돼요. 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에 그러한 어떤 금융에 대한 목적 사업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출인 거예요. 일반 회사는 만약 뭐 제조 판매한다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은 영업 외로 가는 거예요. 기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정관 같은 경우는 회사 거니까 잘 못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거기에서 보면 회사 목적 사업이 나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하면 매출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매출에 대해서 볼 때에는 좀 더 그 이면까지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